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맹추 같은 년! 5년이 지나도록 서방님 품에도 못 들어가고 뭐 했느냐? 18살이 된 며느리 버들은 피멍든 어깨를 감싸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옷고름을 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조금만 더. 대신 남편은 매일 밤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어린 아내의 발을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이었을까요? 남편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날, 버들은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찰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조선 팔도를 뒤흔든 어느 선비의 기막힌 합방 거부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3살에 시집간 한 소녀가 18년의 세월 끝에 마주한 눈물겨운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버들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버들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었지요.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아이가 되거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버들이 7살 되던 해 홍수에 떠내려간 소를 건지려다 함께 물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버들을 키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뒤덮일 때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버들에게 배고프단 소리를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버들이 13살 되던 봄,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버들아, 이 애비 없는 년이 죽으면 너는 어찌 사니?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값이 쌀 30섬. 그것은 가난한 모녀가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웃 마을 대갓집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왔지요. 이댁 아가씨가 얼굴이 반반하다는 소문을 들었소. 우리 도령님 며느리감으로 드리고 싶은데 혼수는 물론이고 쌀 50섬을 선물로 드리리다. 쌀 50섬. 어머니의 목숨값이 쌀 50섬이었습니다. 버들은 중매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버들의 손목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안 된다, 버들아. 내가 어떻게 13살밖에 안 된 것이. 하지만 버들은 웃었습니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미소였지요. 어무이, 저 시집가서 잘 살게요. 어무이가 나으시면 저 보러 오세요. 예. 보름 뒤 버들은 빨간 연지곤지를 찍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버들은 가마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버들은 시뻘건 촛불이 켜진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지요. 13살 버들은 남녀 간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집을 오기 전날 밤 이웃 안악이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날 밤에는 무조건 죽은 척 누워 있어야 한다. 아프더라도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아프다니? 뭐가 아프다는 걸까?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19살. 훤칠한 키에 단정한 갓을 쓴 선비. 그가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신랑은 들어오자마자 버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랑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
나는 압니다. 쌀 50섬. 그것이 당신 어머니의 약값이라 들었소. 당신은 팔려온 것이오. 그 말에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쌀 50섬에 팔려온 며느리. 그런데 신랑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부모님을 말렸어야 했소.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막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지 못했소. 미안하오. 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하다니. 왜? 무엇이? 신랑이 일어나더니 방 한가운데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불 정중앙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내가 먼저 넘는 일도 없을 것이오. 버들은 멍하니 그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첫날 밤인데 당신은 아직 아이요. 신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꺾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자리에 누우며 등을 돌렸습니다. 불 끄고 주무시오. 내일부터 힘든 일이 많을 것이오. 버들은 그날 밤 이불선 이쪽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다행인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5년이나 이어질 기나긴 기다림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버들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렇게 비쩍 말라서 어디대를 잇겠느냐? 내 아들이 너 같은 꼬맹이를 여자로 보겠어? 시어머니의 구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길어와야 했고 고사리 같은 손이 다 터지도록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어제는 합방했느냐? 신랑이 손이라도 잡더냐?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하는 버들에게 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들이 고개를 저을 때마다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이 박복한 년, 신랑이 너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구나. 내가 오고 나서 집안에 웃음이 끊겼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버들이 매력이 없고 복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집 며느리는 돌개집성녀이라 아들이 정을 못 붙인다는 모진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버들은 15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매질과 구박, 밤에는 손도 잡지 않는 남편. 버들은 매일 밤 이불에 코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낭군님, 제가 그리도 싫으십니까? 차라리 저를 내치시고 새 장가를 드시지요. 참다 못한 버들이 울먹이며 묻던 날, 혀는 그저 슬픈 눈으로 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버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결에 따뜻한 것이 발을 감쌌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 이연이 대야에 물을 떠와 버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버들이 화들짝 놀라 발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부드럽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당신이 오늘 부엌에서 끓는 물에 발을 데인 것을 보았소. 버들은 그제야 자신의 발등에 붉은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숨기고 있던 상처였지요. 이연이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이 다치는 것을 보는 게 나는 가장 괴롭소.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은요? 왜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이연이 손을 멈추고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다만
당신을 볼 때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소. 그리고 이연은 버들의 손바닥을 가만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하늘천, 따지. 서방님, 이게 무슨... 당신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소. 버들은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눈을 피해 밤마다 조금씩 가르쳐드리겠소. 당신이 글을 깨치면 그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그날 밤 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같은 이불을 덮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곳을 알아봐주고 약을 발라주고 글을 가르쳐주려는 사람. 아버지가 죽은 뒤로 누군가 자신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버들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매질과 구박이 이어졌지만 밤이 되면 남편 이연이 조용히 대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들의 발을 씻겨주며 손바닥 위에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연의 손가락이 버들의 손바닥 위를 또박또박 누를 때마다 버들의 가슴에도 무언가가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왜 하필 제게 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글을 알아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요. 이연은 가만히 버들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집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지요.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고 남편의 손길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글을 깨치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될 것이요. 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연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버들은 16이 되었고 이제 천자문을 모두 뗐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학과 명심보감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버들은 낮에는 여전히 무식한 며느리 행세를 했고 밤에만 몰래 글 공부를 이어갔으니까요. 서방님, 이제 저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버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면 당신이 답장을 보내주겠소? 네, 꼭 보내드릴게요. 버들이 18이 되던 해 남편 이연이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100배 1000배로 심해졌습니다. 쯧쯧, 5년 동안 남편 곁에 있으면서 자식 하나 못 낳는 년이 뭘 또 먹겠다고. 시어머니는 버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끼니를 굶기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머리채를 잡아 마당에 끌어내더니 온 동네가 듣도록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년아, 아들 앞길이나 막는 불길한 것. 내년 같은 건 당장 이혼장 써서 내쫓아야 해. 버들은 흙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버들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미투리 끈을 들고 있었지요. 서방님,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소나무 가지에 끈을 걸려는 순간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글을 깨치면 그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서방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지? 버들은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심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발을 씻겨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도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돼. 버들은 천천히 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들은 남편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구석 깊숙이 숨겨진 낡은 종이 뭉치. 남편이 한양으로 떠나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일기장? 버들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8월 15일. 오늘 나의 아내가 된 아이는 겨우 13살이다. 홀레복이 무거워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는 저 아이의 손을 보는 순간 나는 짐승이 되지 않기로 맹세했다. 꽃이 피기도 전에 꺾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나는 오늘 밤 내 가슴에 칼을 품고 잠든다. 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일기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아꼈기에 어린 그녀의 몸과 마음이 상할까봐 스스로 고행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버들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초닷새 어머니의 매질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린다. 내 아내의 어깨에 피멍이 들 때마다 내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내를 품에 안고 내가 당신을 이토록 연모하오라고 외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안으면 저 아이는 평생대를 잇는 시바지로만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저 아이를 여인이 아닌 사람으로 키워낼 것이다. 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매일 밤 말없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 자신의 발을 씻겨주었는지. 그것은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구박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어린 아내에게 남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자 위로였던 것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5년이 흘렀다. 나의 아내 버들이는 이제 18, 어엿한 처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을 가져야만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이 여인을 지킬 수 있다. 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 나는 비로소 너의 남편이 되어 내 이름을 불러주마. 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을 성녀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도 아들 앞길 막는 년이라며 머리채를 잡던 시어머니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남편이 한양으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버들은 일기장을 발견한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아무리 매를 때려도 버들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박 씨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이 서류에 지장만 찍으면 내년은 자유의 몸이다. 시어머니가 버들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소박장, 즉 이혼 서류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한양에서 대갓집 영애와 정혼하기로 약조했다더라.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으니 이 서류에 지장 찍고 나가거라. 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남편이 한양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버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과거 시험이 끝나면 곧장 돌아가마. 하지만 버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옵니까? 서방님이 새 장가를 드신다니. 그렇다니까. 어서 지장 찍어. 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장은
서방님이 직접 제게 나가라고 하실 때 찍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의 손이 버들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명이요. 마당 너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복을 입은 전령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중심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이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과거 급제자가 아니라 임금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암행어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급히 소매 속에 소박장을 감추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급제를 한 것이냐? 이연은 어머니의 물음에 답하는 대신 마루 끝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는 아내 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하인과 전령들 앞에서 격식을 갖추어 아내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늦어서 미안하오. 5년의 세월을 오직 이날만을 위해 견뎠소.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1825일의 기다림. 그 끝에 마침내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연은 품속에서 임금이 내린 어사패를 꺼내 보이며 어머니와 집안 사람들을 향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낸 서찰마다 아내가 답장으로 보내준 정성 어린 글들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글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라 구박했던 버들이 남편과 서찰을 주고받았다니. 이연이 품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버들이 보낸 답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이연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권력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주고 백성의 고통을 잊지 말라 당부하던 나의 유일한 벗이자 스승입니다. 이연이 시어머니의 소매 속에서 소박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귀한 사람을 성녀라 모함하고 내쫓으려 하십니까? 시어머니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연은 그 소박장을 집어들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를 잇는 것만이 효도라 하셨지요? 하지만 진정한 효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연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은 제 아내 버들에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뒷방으로 물러나 지난날의 행실을 참회하십시오. 시어머니는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을 앞세워 권세를 부리던 시절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사이로 마주본 버들의 얼굴은 이제 제법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났습니다. 이연은 예전처럼 이불 위에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 동안 한 번도 잡지 못했던 버들의 거칠어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버들아. 버들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부인이라고만 불렀던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불러보는구나. 이연이 버들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꽃은 서둘러 꺾으면 시들지만 기다려준 꽃은 세상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내는 법이지.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아니 낭군님, 저도요 낭군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이 처음으로 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5년간 그어왔던 선이 마침내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 이막을 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살의 쌀 50섬에 팔려왔던 소녀 버들은
이제 31살의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연은 암행어사에서 시작해 이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랐고 버들은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의술을 배워 조선 최고의 내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인여란 궁궐 안의 여인들을 치료하는 의녀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이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남자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내전에서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자리였지요. 버들이 어떻게 천한 며느리에서 내인여가 될 수 있었느냐고요? 그것은 남편 이연이 밤마다 그녀에게 가르쳐준 글이 시작이었습니다. 글을 깨친 버들은 의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이 구해다 준 책들을 밤새 공부하며 의술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그 소문이 퍼져 결국 궁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이 제 손바닥에 새겨준 하늘 천 따지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성녀라 불리며 뒷방에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영조 임금 제위 35년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빈이 아이를 낳다가 난산에 빠진 것입니다. 이틀 밤낮을 진통을 했건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세자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내의원 수장이 영조 임금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모든 의원이 포기한 것입니다. 영조 임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자빈이 죽으면 뱃속의 왕손도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내시가 급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조판서 이연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내인여로 있사온데 그 의술이 귀신 같다는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영조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버들이 세자빈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세자빈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서 있다. 이대로는 모자가 모두 죽는다. 버들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의서에서 읽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모자가 모두 살지만 실패하면 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글을 깨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이요. 버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버들은 세자빈의 배에 기름을 바르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아이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천천히 한 시진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으아! 세자빈의 절규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왕손이옵니다. 옥동자이옵니다. 궁궐 전체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영조 임금이 버들을 불렀습니다. 버들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평민 출신의 여인이 왕 앞에 서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이조판서 이연의 아내라 들었다. 예, 전하. 영조가 물었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너는 원래 글도 모르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 하던데 어찌 내인여가 되었느냐? 내 남편이 그리 훌륭하더냐? 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 남편은 저를 여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이옵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버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3살의 쌀 50섬에 팔려온 며느리였사옵니다. 첫날 밤 남편은 이불 위에 선을 긋고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꺾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요.
남편은 5년간 저를 손도 대지 않고 기다려 주었사옵니다. 대신 밤마다 제 발을 씻겨주며 손바닥에 글자를 새겨주었사옵니다. 그 글이 오늘 세자빈 마마와 왕손을 살린 것이옵니다. 영조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영조가 버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와 비단 1000필, 그리고 의순이라는 호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평민 출신 여인이 왕에게서 호를 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버들이 궁궐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뒷방에서 늙어가던 시어머니 박씨가 버들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버들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자신을 성녀라 부르며 내쫓으려 했던 시어머니가 흰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너는 어찌 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부끄럽구나, 부끄러워. 버들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8년 전의 매질, 구박, 모욕,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구박이 없었다면 나는 밤마다 남편에게 글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버들이 천천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며느리야. 어머님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버드나무는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법이옵니다. 어머님이 저를 휘게 만들었으니 저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버들은 남편 이영과 함께 평생을 해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셋, 딸 둘이 태어났고 모두 훌륭하게 자라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버들은 내이녀로서 평생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후에 의순 어르신이라 불리며 조선 여성의술의 어머니로 추앙받았습니다. 죽기 전 버들은 손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란다. 꽃은 서둘러 꺾으면 시들지만 기다려준 꽃은 세상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내는 법이니라.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단다. 이것이 13살의 쌀 50섬의 판려와 5년을 기다리고 18년 만에 조선을 뒤흔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